부활, 톨스토이 1899년 제1부 1.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자기들이 발딛고 북적거리던 땅을 망가뜨리려 가전 애를 써도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로 땅을 메우고 풀들의 싹을 깨끗이 없애고 석탄과 석유로 연기를 뿜어내고 나무를 베고 동물과 새를 전부 몰아내도 도시의 봄 역시 봄이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풀이 되살아났다. 그저 뽑히지만 않으면 가로수길의 잔디밭뿐 아니라 포석들 틈까지 어디서나 푸르게 자랐다. 자작나무, 백약나무, 기룩나무가 끈끈하고 향기로운 잎사귀를 틔우고 보리수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갈까마귀, 참새, 비둘기는 이미 봄날답게 절거의 둥지를 틀고 있었으며 파리는 햇빛에 데워진 벽에 붙어 윙윙거렸다. 초목도 새도 곤충도 아이도 즐거워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다 자란 어른들은 계속 자신과 서로를 속이고 괴롭혔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봄날의 아침은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하는 신의 세계의 이런 아름다움, 마음의 평화와 화합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움은 신성하고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이 고안한 것만이 신성하고 중요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현은 1930년까지 제정 러시아와 소련이 사용한 지방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되는 규모랍니다. 그러므로 현 감옥의 사무실에서 신성하고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모든 동물과 인간에게 봄의 은총과 기쁨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건 번호와 제목이 달리고 도장이 찍힌 공문서가 전날 도착했다는 사실이었다. 감옥에 수감된 미결수 3명, 즉 여자 2명과 남자 1명을 이날 4월 28일 오전 9시까지 법정으로 호송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여자들 중 1명은 중죄인이어서 따로 호송해야 했다. 그리고 이 명령서에 따라 4월 28일 오전 8시 소장이 여자 죄수구역의 어둡고 악취가 풍기는 복도에 들어섰다. 희끗한 곱슬머리에 지친 얼굴을 한 여자가 소매에 금모를 박은 제복을 입고 테두리가 파란 허리띠를 맨 차림으로 뒤를 따랐다. 여자 간수였다. 마슬로바로 데려가실 거죠? 그녀가 당직 간수와 함께 복도 쪽으로 난 감방문들 중 하나로 다가가며 물었다. 간수는 쇳소리를 울리며 자물쇠를 열고 복도보다 훨씬 더 심한 악취가 풍기는 감방문을 열며 외쳤다. 마슬로바 법정으로.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고 기다렸다. 감옥 앞마당에도 바람에 실려 도시로 날아온 들판의 싱그럽고 상쾌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복도에는 배설물, 타르, 곰팡이 냄새가 배고 티푸스균이 떠도는 공기가 답답하게 고여 누구든 처음 들어서는 사람을 즉시 우울과 슬픔으로 밀어넣었다. 역겨운 공기에 익숙한 여자 간수도 앞마당에서 들어서며 그런 감정을 느꼈다. 복도로 들어오던 그녀는 문득 피로하고 졸린 느낌을 받았다. 감방에서 소란이 일었다. 여자들의 목소리며 맨발로 걸을 때는 걸음을 떼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마슬로바 빨리 움직여 알겠나? 소장이 문을 향해 외쳤다. 2분 정도 지나 아담하고 가슴이 풍만한 젊은 여자가 하얀 상의와 하얀 치마 위에 회색 할라트를 걸치고는, 할라트는 옷자락이 길고 소매뿌리와 품이 넉넉한 상의이며 주로 실내복으로 입는다. 죄수들은 이 옷을 코트를 대신할 겉옷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색 할라트를 걸치고는 활기찬 걸음으로 문을 나와 재빨리 몸을 돌려 간수 옆에 섰다. 여자는 리넨 스타킹에 수감자용 털신을 실었다. 머리에 맨 하얀 스카프 밑으로 일부러 그런 듯 바퀴처럼 둘둘 둥글둥글 말린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드리워져 있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감금 생활을 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독특한 흰색을 띠었다. 지하실에 저장해둔 감자의 싹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었다. 자그마하면서 넓적한 손이며 할라트의 커다란 옷깃 사이로 보이는 하얗고 풍만한 목덜미도 마찬가지였다. 윤기를 잃은 창백한 얼굴에서 반짝이는 조금 붓기는 했어도
생기가 넘치는 매우 검은 눈동자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한쪽 눈은 약간 사시였다. 여자는 풍만한 가슴을 쑥 내민 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복도에 나오자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고 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어떤 요구든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듯한 자세로 멈춰섰다. 간수가 자물쇠를 잠그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희끗한 머리칼을 그대로 드러낸 노파가 엄해 보이는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을 문 밖으로 쏙 내밀었다. 노파가 마슬로바에게 무엇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간수가 문을 닫으며 노파의 머리를 누르자 머리는 사라졌다. 감방에서 여자 목소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마슬로바도 빙그레 웃으며 문에 난 격자 창살의 작은 창을 돌아보았다. 맞은편에서 노파가 창에 바짝 달라붙어 쉬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지 마. 안쪽으로만 밀고 나가. 그러면 돼. 한쪽이든 어디든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마슬로바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물론 한쪽이지 양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소장이 재치를 자신하는 상관 특유의 태도로 말했다. 나를 따라와. 출발. 창너머로 보이던 노파의 눈이 사라졌다. 마슬로바는 복도 한가운데로 나와 종종 걸음을 치며 소장을 뒤따라갔다. 그들은 돌계단을 내려가 여자 감방보다 훨씬 더 냄새가 지독하고 소란스러운 남자 감방들을 지나쳤다. 그곳에서 통풍구로 내다보는 눈들이 그들을 배웅했다. 그들은 라이플 총을 든 호송병 2명이 이미 대기 중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앉아있던 서기가 한 병사에게 담배 냄새에 전 공문 한 장을 건네고는 죄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데려가. 니전이 고부고로드의 농민 출신으로 벌건 얼굴에 붉은 자국이 있는 병사가 외투를 접어올린 소매뿌리 사이에 문서를 쑤셔넣고 죄수를 향해 빙글빙글 웃으면서 광대가 튀어나온 추바시인 동료에게 한쪽 눈을 찡그레 보였다. 추바시인은 그 러시아 서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부족 이름이랍니다. 병사들과 죄수는 계단을 내려가 출구를 향했다. 출구에 붙은 쪽문이 열렸다. 문턱을 넘어 앞마당으로 이동한 병사들과 죄수는 담장을 벗어나 포장도로의 한가운데를 따라 도시를 통과했다. 쌍마차 마부, 노점 상인, 여자 요리사, 노동자, 관리들이 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죄수를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그게 바로 우리와 다른 내 악한 행실의 말로다. 아이들은 급에 질려 악인을 바라보았다. 병사들이 호송하고 있어 그녀가 더 이상 아무 짓도 못하리라는 점에서 겨우 위로를 얻을 뿐이었다. 숯을 팔고 선술집에서 차를 마신 시골 농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성호를 꺾고는 1코페이 칼을 던졌다. 얼굴이 빨개진 죄수가 고개를 숙이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눈치챈 죄수는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몰래 곁눈질했다. 자신을 향한 이런 관심에 즐겁기도 했다. 감옥에 비해 깨끗한 봄의 대기에도 기쁘했다. 그러나 걷는데 익숙하지 않은 데다 꼴사나운 죄수용 털신까지 신은 발로 돌길을 걷자니 괴로웠다. 그래서 발밑을 쳐다보면서 어떻게든 좀 더 편하게 걸으려고 애썼다. 비둘기들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밀가루 가게 앞을 지나치다 하마터면 회청색 비둘기 한 마리를 발로 찰 뻔했다. 비둘기가 날아올라 날개를 퍼덕이며 귓가를 스치고 날아가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죄수는 쌩긋 웃다가 자기 처지를 떠올리고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일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 죄수 마슬로바의 사연은 매우 평범했다. 마슬로바는 결혼하지 않은 두 자매의 서울 시골 영지에서 축사를 돌보는 모친에게 얹혀 살던 처녀의 딸이었다. 그 처녀는 해마다 아기를 낳았다. 시골에서 흔히 그러듯이 아기가 세례를 받고 나도 아기 엄마는 뜻하지 않게 생긴 데다 일에 방해가 될 뿐이 무익한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배를 골다가 곧 죽었다. 5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 모두 세례를 받고는 젖을 먹지 못해 죽었다. 마을을 스쳐간 집시의 자식인 6번째 아이는 딸이었다. 어쩌면 그 아이도 똑같은 운명에 처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연히 한 노마님이 크림에서 소냄새가 난다며 일꾼들을 야단치러 축사에 들렀다.
축사에는 산모가 예쁘고 건강한 젖먹이와 함께 누워 있었다. 노마님은 그림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를 낳은 처녀를 축사에 내버려 둔 데 대해서 야단을 쳤다. 그리고는 축사를 나서려다가 작은 아이를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대모가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아기가 세례를 받도록 한 뒤에는 대녀를 불쌍히 여겨 그 어머니에게 우유와 돈을 주었다. 그리하여 아기는 살아남게 됐다. 노마님들은 아기를 구원받은 자라고 불렀다. 아이가 3살일 때 그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었다. 축사에서 일하는 외할머니가 손녀를 부담스러워하자 노마님들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검은 눈의 여자아이는 유난히 생기발랄하고 사랑스러웠으며 노마님들은 아이를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두 노마님 가운데 손아래인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좀 더 인정이 많았다. 여자아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도 바로 그녀였다. 손위인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좀 더 엄한 편이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읽기를 가르쳤으며 아이를 자신의 피후견인으로 삼기를 원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아이를 일꾼, 즉 좋은 한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까다롭게 굴었고 벌을 주었으며 심지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때리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다른 역량 아래에서 성장한 아이는 절반은 하녀, 절반은 비후견인 같은 존재가 됐다. 그들은 아이를 카치카도 카첸카도 아닌 가추사라는 이게 가추샤네. 카치카도 카첸카도 아닌 가추샤라는 어중간한 이름으로 불렀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방들을 청소하고 분필로 이 콘에 광을 내고, 이 콘은 그 그리스도 성모 마리아, 성인 성자 등을 목판에 그린 그림이며 귀금속과 보석으로 장식해 놓은 거 있죠. 그림입니다. 분필로 이 콘에 광을 내고 커피를 뽑고 빻고 내오고 소소하게 빨래도 했다. 이따 그 마님들과 함께 앉아 그들을 위해 낭독을 하기도 했다. 여러 번 청혼을 받았지만 그녀는 아무와도 결혼하려 하지 않았다. 청혼에 온 노동하는 남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 지주집에서 누린 달콤한 생활로 응석바지가 된 자신에게 고단할 듯 했기 때문이다. 16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녀가 막 16살이 되었을 때 만인들 집에 부유한 공작이자 대학생인 조카가 찾아왔다. 가추사는 감히 그에게, 심지어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하게 됐다. 나중에 2해가 지나서 다름 아닌 그 조카가 전쟁을 향하는 길에 고모들 집에 들러 나흘을 보냈고 출발하기 전날 밤 가추사를 유혹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을 찔러준 후 떠나버렸다. 그로부터 5달이 지나서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수치를 어떻게 모면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만인들마저도 마지못해 불쾌한 태도로 시중을 들기 시작했을 뿐더러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스스로도 몰랐지만 느닷없이 벌컥 화를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훗날 후회하게 될 쌍스러운 말들을 만인들에게 퍼붓고는 그 집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그녀를 몹시 불만스럽게 여기던 만인들은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그 집을 나와 경찰서장의 집에 한여로 들어갔지만 겨우 10달밖에 살지 못했다. 50살 노인인 신살이 노인으로 나오네요. 50살 노인인 경찰서장이 찝쩍거렸기 때문이다. 한 번은 유난히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그에게 화가 치민 나머지 멍청이니 늙은 악마니 욕설을 퍼붓고는 그를 넘어질 정도로 세차게 밀치고 말았다. 그녀는 무례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일자리를 찾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곧 아이를 낳아야 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산파 노릇을 하며 술도 파는 과부의 집에 거처를 정했다. 출사는 수월했다. 그러나 마을의 병든 여자를 맡았던 산파가 가추사에게 산용녀를 옮겼고 사내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졌다. 아기를 데려간 노파의 말에 따르면 고아원에 도착하자마자 곧 죽었다고 했다. 산파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가추사가 가진 돈은 127루블이었다. 그녀가 번 27루블과 그녀를 유혹한 남자가 준 100루블이었다. 하지만 산파의 집을 나올 때는 6루블 뿐이었다. 그녀는 돈을 아낄 줄 몰랐다. 자신을 위해서도 헤프게 썼고 돈을 내미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 주었다. 산파가 2달 동안의 생활비로, 즉 음식과 차에 대한 대가로 40루블을 받아갔다. 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는 비용으로 25불이 나갔고 산파가 암소를 사겠다며 40루블을 빌려갔고 20루블 정도는 옷이며
단 것을 사느라 없어졌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을 때 가주사는 돈이 한 푼도 없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산림감독관의 집에 일자리가 났다. 산림감독관은 결혼한 남자였는데 경찰서장과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가주사에게 추근거리기 시작했다. 가주사는 혐오스러워 피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보다 노련하고 교활했다. 무엇보다 그녀를 어디로든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주인이었다.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녀를 범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번은 남편이 방에 가주사와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다. 가주사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 때문에 급료도 못 받고 쫓겨났다. 그 후 가주사는 도시로 떠나 친척 아주머니 집에 머물렀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재봉공이었다. 예전엔 넉넉하게 살았지만 이제 고객들을 전부 잃고 술독에 빠져 수중에 들어오는 것을 전부 술값으로 날리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몰락한 남편을 지탱했다. 아주머니가 마슬로바에게 세탁소에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집에 사는 세탁부들의 힘든 생활을 본 마슬로바는 대답을 미루고 직업 소개서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녀 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러던 중 김나지움 학생인 두 아들과 함께 사는 지주 마님의 집에 일자리가 났다. 그녀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콧수염을 기른 김나지움 6학년 학생 큰아들이 공부를 팽개친 채 마슬로바를 찝쩍거리며 잠시도 가만두지 않았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마슬로바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해고했다. 새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하녀 자리를 알선하는 소개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맨살을 드러낸 포동포동한 두 손에 반지와 팔찌를 여러 개 낀 마님을 만났다. 일자리를 찾는 마슬로바의 처지를 알게 된 그 마님은 주소를 건네며 집으로 초대했다. 마슬로바가 그 집으로 찾아갔다. 마님은 다정하게 맞이하며 피로그와 달콤한 술을 대접하고는 이 피로그는 빵 속에 치즈, 캐비어, 연어, 버섯 등을 채운 러시아 고유의 음식이랍니다. 대접하고는 하녀에게 쪽지를 들려 어디론가 보냈다. 저녁 무렵 긴 백발에 희끗한 턱수염을 기른 키 큰 남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 노인은 곧장 마슬로바 옆에 다가가더니 미소를 지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희롱했다. 여주인이 그를 다른 방으로 불러냈다. 마슬로바는 여주인이 싱싱하죠. 시골에서 온 아이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중에 여주인은 마슬로바를 불러 그 남자는 돈이 아주 많은 작가라고 마음에 들면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고 종종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며 25루블을 주었다. 친척 아주머니에게 집세를 지불하고 새 드레스와 모자와 리본을 사느라 돈은 아주 빠르게 바닥났다. 며칠 후 작가가 다시 그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녀는 갔다. 그가 또 25루블을 주며 따로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도록 권했다. 작가가 집세를 내는 아파트에서 사는 동안 마슬로바는 같은 건물에 사는 쾌활한 점원과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작가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리고 다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한 점원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아마도 그녀를 버리고 니전이 고부고로드로 간 듯했다. 마슬로바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혼자 아파트에 살려고 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파출소장이 말하길 노란 딱지를 발급받고 검사를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다시 친척 아주머니 집으로 갔다. 아주머니는 최신 유행의 드레스와 케이프와 모자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그녀가 상류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감히 세탁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지 못했다. 마슬로바에게도 세탁소에 들어갈지 말지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물 전면의 방들에서 창백하고 팔이 앙상한 여자들이 30도쯤 되는 비누 거품 섞인 전기 속에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창을 열어놓은 채 빨래하고 다림질하는 진역살이 같은 생활을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그런 진역살이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유곽의 여자들을 조달하는 뚜쟁이가 마슬로바를 발견한 것은 이 무렵, 즉 후원자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아 마슬로바스는 특히 비참해하던 때였다. 마슬로바가 담배를 피운 지는 이미 오래됐다. 그러나 최근 점원과 연애하다가 버림받은 후로는 점점 더 술에 빠져들었다. 단지 술이 맛있다고 느껴서 끌린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술이
그녀가 겪은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해준 데다 술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자존감과 해방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면 언제나 우울하고 수치스러웠다. 뚜쟁이는 마슬로바의 친척 아주머니에게 온갖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마슬로바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시내 최고의 멋진 시설에 들어가라고 제안하며 그런 처지의 온갖 이익과 장점을 늘어놓았다. 마슬로바는 남자들의 직접거림과 잠깐의 은밀한 간통이 뒤따를 한여라는 굴욕적인 지위를 택할 것인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편안한 합법적 지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도 꼬박꼬박 받는 공공연하고 지속적인 간통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마슬로바는 후자를 택했다. 게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유혹한 남자, 점원, 그리고 자신에게 악한 짓을 저지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원하기만 하면 벨벳 드레스, 파유 드레스, 실크 드레스, 어깨와 팔이 드러나는 무도회 드레스 등 어떤 드레스든 다 주문할 수 있다는 뚜쟁이의 말도 유혹적이었고 그녀가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만든 한 가지 이유가 되었다. 검은 벨벳 장식이 달리고 어깨와 목이 깊이 파인 화려한 노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상상한 순간 마슬로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신분증을 내주었다. 그날 저녁 뚜쟁이는 쌍마차를 불러 그녀를 유명한 키타예바의 유곽으로 데려갔다. 그날부터 마슬로바는 하나님과 인간의 율법을 고질적으로 범하는 생활을 하게 됐다. 수십만 여자들이 시민의 행복을 염려하는 정부의 허가와 비호 아래 살다가 10명 중 9은 괴로운 질병과 때이른 노쇠와 죽음으로 마감하는 삶이었다. 밤의 주신제가 끝난 후 주신제는 일종의 그리스에서 시작된 그런 축제를 말한답니다. 밤의 주신제가 끝난 후 깊은 잠으로 보내는 오전과 오후 서너 시쯤 더러운 침대에서 일어나기, 숙취를 깨우는 젤테르 광천수, 커피, 화장복이나 상의나 할라트를 걸치고 방들을 어슬렁거리기, 커튼 사이로 창밖 바라보기, 서로에게 던지는 권태로운 욕짓거리, 그 다음에 씻고 화장품을 바르고 몸과 머리칼에 향수 뿌리기, 드레스를 시침 바느질 하는 동안 여주인과 말다툼하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 살펴보기, 얼굴과 눈썹에 화장하기, 달고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알몸이 훤히 드러나는 야한 실크 드레스 입기, 그 다음에 화려하고 환하게 꾸민 방에 들어가기, 손님들의 도착, 음악, 춤, 달콤한 과자, 술, 담배, 그리고 청년, 중년, 이제 막 유년기를 벗어난 소년, 쇠약해져가는 노인, 독신자, 유부남, 상인, 정원,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타타르인, 부자, 가난뱅이, 건강한 남자, 병든 남자, 취한 남자, 취하지 않은 남자, 거친 남자, 다정한 남자, 군인, 문관, 대학생, 김나지움 학생 등 온갖 계층과 나이와 성격의 남자들과 벌이는 상간, 고함 소리와 농담, 주먹 다짐과 음악, 담배와 술, 술과 담배, 저녁부터 아침까지 울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아침에야 찾아오는 해방과 깊은 잠. 하루하루가 일주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갔다. 주말에는 관공서 즉 파출소에 다녀온다. 그곳에서 정부의 소속 의사들, 때로 진지하고 엄하며 때로는 장난스럽고 쾌활한 그 의사들은 자연히 죄를 막기 위해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선사한 수치심을 짓밟으면서 이 여자들을 검사한 후 공범자들과 함께 저지른 그 죄를 한 주 더 이어가도록 허가증을 내주었다. 그리고 나면 다시 똑같은 한 주가 이어진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여름과 겨울이, 평일과 휴일이 흘러간다. 마슬로바는 그렇게 7회를 살았다. 그동안 유곽을 2번 옮겼고 한 번은 입원을 하기도 했다. 유곽에서 지낸 지 7년째 되는 해이자 타락이 시작된 지 8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26살 되던 해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때문에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어 살인자들과 도둑들과 함께 6달을 갇혀 지내다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가출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마슬로바가 이제 본명이고 가출사는 그 노마님들이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3. 오랫동안 걷느라 지친 마슬로바가 호송병들과 함께 지방법원 건물에 도착할 무렵 그녀를 양육한 여자들의 조카이자 그녀를 유혹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네훌류도프 공작은
스프링 위에 깃털 매트리스를 높다랗게 얹은 찌그러진 침대에 여전히 누워 가슴팍에 다리미로 주름을 잡은 깨끗한 네덜란드제 잠옷의 옷깃을 느슨하게 풀어둔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눈앞을 가만히 응시하며 오늘 해야 할 일과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했다. 이 인작 공작이 그녀를 양육한 여자들의 조카이자 그녀를 유혹한 내나 그 공작이네. 연극을 주고 간 나쁜 남자. 부유한 명문인 코로차긴가에서 보낸 어제 저녁을 떠올리면서 그는 한숨을 푹 쉬었다. 다들 그가 틀림없이 그 집안 딸과 결혼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 피운 담배를 집어던지고 언제 담뱃갑에서 한 겹이 더 꺼내려다가 생각을 바꾸었다. 침대에서 매끈하고 하얀 두 다리를 내려 발로 바닥을 더듬으며 슬리퍼를 찾은 후 살찐 어깨에 실크 할라트를 걸치고 화장품, 오드 콜로뉴, 포마드, 향수 등 인공적인 향기가 가득 뺀 침실 옆 세면실로 빠르고 묵직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때운 자리가 많은 이를 특별한 가루 치약으로 닦고 향기로운 양침물로 헹군 다음 요란하게 몸을 씻고는 다양한 수건으로 닦았다. 향기로운 비누로 두 팔을 씻고 길게 기른 손톱을 작은 브러쉬로 꼼꼼히 닦아내고 커다란 대리석 세면대의 얼굴과 굵은 목을 씻은 뒤에는 침실 옆의 샤워 시설이 구비된 세 번째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지방질로 덮인 하얀 몸뚱이를 차가운 물로 씻고 보풀보풀한 수건으로 닦은 다음 잘 다려진 깨끗한 속옷을 입고 거울처럼 반질반질하게 닦인 단화를 신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짧고 길은 구불거리는 검은 턱수염과 앞쪽부터 술이 적어지기 시작한 곱슬머리를 브러쉬 두 개로 빗었다. 속옷, 겉옷, 신발, 넥타이 핀 장식 단추 등 그가 몸단장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은 전부 값비싼 최고급품으로 요란하지 않고 단순하고 탄탄하고 귀한 것들이었다. 10개 정도 되는 넥타이와 넥타이 핀 깔로 열고 한때는 새 것이어서 즐거움을 줬지만 이제는 조금도 흥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넥타이 핀 중에서 가장 먼저 손에 닿은 것을 집었다. 네올리도프는 깨끗하게 손질해 의자 위에 놓아둔 옷을 입고 대단히 산뜻하지는 않아도 깔끔하게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기다란 식당으로 나갔다. 전날 사내의 셋이 광을 낸 세공마루에 거대한 참나무 찬장과 넓게 사이를 둔 사자발 모양의 다리들에서 어떤 웅장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역시나 커다란 접이식 탁자가 놓여 있었다. 머리 글자를 큼직하게 수놓은 풀묵인 얇은 볼을 깐 그 탁자 위에는 향기로운 커피가 담긴 은째 포트, 똑같은 은째 설탕 그릇, 뜨거운 크림이 담긴 단지, 가꾼 갈라치와 수하리와 비스켓이 남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뭐 이런 빵 종류입니다. 갈라치와 수하리는. 함부르 식기 옆에 배달된 편지들과 신문들과 르베데 디 몽드 이게 그 프랑스 뭐 이런 평론 잡지랍니다. 최신호가 놓여 있었다. 네올류도프가 막 편지를 집으려는 순간 수티 성긴 가르마를 레이스 머리 장식으로 가린 상복 차림의 뚱뚱한 중년 여자가 복도에서 미끄러지듯 가볍게 걸어 들어왔다. 얼마 전 이 아파트에서 죽음을 맞이한 네올류도프 어머니의 하녀였다가 지금은 그 아들 집에 가정부 자격으로 남아있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였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12년 동안 네올류도프의 어머니와 함께 외국을 떠나들며 생활해서인지 외모와 행동 거지가 귀부인 같았다. 어릴 때부터 네올류도프가의 집에서 살았고 드미트리 이바노비치가 아직 미첸카라는 애칭으로 불릴 때부터 그를 알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안녕하세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 뭐 새로운 거라도 있어요? 네올류도프가 농담조로 물었다. 공작 부인인지 공작 영예인지 편지를 보내셨어요. 하녀가 한참 전에 들고 와 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편지를 건네며 말했다. 좋아요. 지금 당장 처리하죠. 네올류도프가 편지를 집으며 말했다. 그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미소를 눈치채고 눈살을 찌푸렸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미소는 편지를 보낸 사람이 코르차기나 공작 영예라는 사실을 나타냈다.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네울류도프가 코르차키나 공작 영예와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의 미소로 표현된 이런 추측에 네울류도프는 불쾌감을 느꼈다. 그럼 한의에게 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는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식탁용 소를 집어 다른 자리에 옮겨놓은 후 식당에서 미끄러지듯 조용히 나갔다. 네울류도프는 아그라페나 페트로브나가 건넨 향기 나는 편지의 봉인을 뜯고 읽기 시작했다.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한 도톰한 회색 종이에 날카롭지만 글자 간격이 넓은 필체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내가 스스로 떠맡은 당신의 기억으로서 소임을 당하기 위해 알려드려요. 4월 28일 오늘 당신은 배심 재판에 참석해야 해서 콜로소프 씨와 우리와 함께 그림을 보러 갈 수 없어요. 어제 당신은 늘 그렇듯 경솔하게 같이 가겠다고 약속했지만요. 말을 구매하는데 쓰려고 아껴둔 3,000루블을 제 시간에 출석하지 못한 불금으로 지방법원에 납부할 생각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어제 당신이 막 떠난 후에야 이 일이 기억났어요. 그럼 부디 잊지 말기를. 코르차기나 공작 영예. 뒷장에 추신이 있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의 식기가 밤까지 당신을 기다릴 거라고 전하래요. 언제든 편할 때 꼭 와줘요. 네올유도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편지는 지난 2달 동안 코르차기나 공작 영예가 눈에 띄지 않는 실로 그와 그녀를 점점 더 동행매기 위해 그를 겨냥해서 부리고 있는 교모한 작업의 연장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청춘이 아닌데다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지도 않은 사람들이 결혼 앞에서 흔히 보이는 우유부단함 외에 네울류도프에게는 설사 마음을 정했다 해도 당장은 청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10여 년 전 카츄사를 유혹하고 버린 일은 이유가 되지 않았다. 그는 그 일을 완전히 잊었다. 그것이 결혼에 방해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란 바로 이 무렵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살짝 저거 달라기 끝나면. 그가 보기에는 이제 깨진 관계지만 그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다. 이 네울류도프 그 가추살 임신시킨 이게 이제 누가 청혼을 받고 막 그 지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게 유부녀하고 지금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고민을 하는 장면입니다. 네올류도프는 여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다. 하지만 이런 수줍음이 그 유부녀의 마음속에 그를 정복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그 여자는 네올류도프가 참여하는 군 선거에서 선출된 귀족 회장의 아내였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를 연애관계로 끌어들였다. 날이 갈수록 네올류도프는 이 관계에 점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동시에 더욱더 혐오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유혹을 버티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그녀에게 잘못했다고 느껴 그녀의 동의 없이는 그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됐다. 이것이 네올류도프가 설령 자신이 바란다 해도 코르차기나에게 청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였다. 탁자 위에는 마침 이 여자의 남편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그 필체와 소인을 본 네올류도프는 얼굴이 붉어졌고 위험이 다가올 때 늘 그랬듯 곧 힘이 팽팽하게 솟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형부는 부질없었다. 네올류도프의 주요 영지가 있는 군의 귀족 회장인 남편은 5월 말 열릴 임시지방자치회의에서 학교와 철도 분기선 등 눈앞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반동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니 반드시 참석해서 지지해달라고 부탁했다. 귀족 회장은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몇몇 동지들과 함께 알렉산드로 3세 시절에 닥친 반동에 맞서 저항했으며 이 싸움에 완전히 몰두해 자신의 불행한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네올류도프는 이 사람과 관련해 겪은 모든 괴로운 순간을 떠올렸다. 언젠가 남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와 결투할 각오를 하고 자신은 허공에 총을 쏘리라 다짐한 일을 떠올렸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물에 빠져 죽을 생각으로 정원의 못을 향해 내달리고 그가 그녀를 찾아 뛰어가던 무시무시한 장면도 떠올렸다. 그녀가 답하지 않는 한 이제 난 갈 수도 없고 그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어. 네올류도프는 생각했다.
그는 일주일 전 그녀에게 결연한 편지를 쓰곤 했다. 편지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어떠한 속죄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관계는 영원히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썼다. 그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받지 못했다. 답장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좋은 징조였다. 그녀가 결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오래전에 편지를 썼거나 예전에 그랬듯이 직접 찾아왔을 것이었다. 네올류도프는 요즘 그녀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어떤 장교가 그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소식에 질투로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그 짓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에 빠지기도 했다. 다른 편지는 영지를 관리하는 수석 관리인이 보내준 것이었다. 관리인은 상속권을 확정하고 영지를 어떻게 경영할지 결정하기 위해 네올류도프가 직접 영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썼다. 고인이 살아있던 시절대로 해나갈지 관리인이 돌아가신 공작 부인에게 제안했고 지금도 젊은 부인에게 제안하듯 가축과 농기구를 늘리고 농민들에게 분배한 토지를 전부 직접 경작할지 결정해야 했다. 관리인은 그러한 경작이 훨씬 이윤을 남길 거라고 했다. 아울러 계획대로라면 1일에 3,000루블을 송금했어야 하는데 다소 늦어지게 되어 죄송하다고 했다. 그 돈은 다음번 우편물과 함께 보낼 것이다. 송금이 늦어진 것은 도저히 농민들로부터 징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국에 호소해서 강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농민들이 불성실했다. 이 편지에 네올류도프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다. 기분이 좋았던 것은 막대한 재산에 미치는 자신의 힘을 느꼈기 때문이고 나빴던 것은 그가 청년 시절에 허버트 스펜서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데다 특히 그 자신이 대지주이면서도 스펜서가 사회 정학에서 제시한 명제, 즉 정의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청년다운 올곧고 결연한 마음으로 토지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대학에서 이에 대한 저작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신념을 거스르면서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싶지 않아 실제로 당시 토지의 일부 어머니의 소유가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 물려받는 땅을 농민들에게 넘겼다. 이제 막대한 토지를 상속받은 그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10년 전쯤 아버지의 200제사치나 토지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1제사치아가 1200평 정도 되네요. 4000제곱미터니까. 토지에 대해 그랬듯이 재산을 거부하든가 옛날에 품은 생각이 그릇된 착각이었다고 암묵적 동의를 해야 통해 인정해야 했다. 그는 전자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영지 외에 어떤 생존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관료가 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이미 화려한 생활 습관에 길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젠 젊은 시절 같은 강한 신념도 결단력도 공명심도 놀라게 하고픈 열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후자를 택한다는 것은 곧 당시 스펜서의 사회 정학에서 얻은 토지 소유의 불법성에 관한 논박할 여지 없는 명백한 결론들. 그는 나중에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 헨리 조지의 저작들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훌륭한 논결을 발견했다. 갈로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관리인의 편지가 그에게 불쾌했던 것이다.